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2부 7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엘리너는 에드워드와 루시 스틸의 비밀 약혼 사실을 알게 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엘리너는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에드워드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어머니와 메리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 이 사실을 혼자만 간직한 채 두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한편 제닝스 부인은 엘리너와 메리앤에게 자신의 런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엘리너는 여러 상황이 마음에 걸려 망설이지만 메리앤은 런던에서 윌러비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두 자매는 런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런던에 도착한 메리앤은 곧바로 윌러비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답장도 윌러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레이디 미들턴을 따라간 한 모임에서 마침내 윌러비와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윌러비는 낯선 한 여인과 함께 있었고 메리앤을 향해 반가움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이제 메리앤이 품고 있던 기대와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장) 다음 날 아침 하녀가 아직 벽난로에 불도 피우기 전이었고 1월의 차갑고 음울한 아침 햇살도 조금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메리앤은 아직 옷을 반쯤밖에 입지 않은 채 창가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밝은 빛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자꾸 멈추어야 했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엘리너는 동생의 흐느낌과 몸을 떨며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처음 그 모습을 보았다. 잠시 동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없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메리앤, 혹시 내가... 아니야, 엘리너 언니. 아무것도 묻지 마. 곧 다 알게 될 거야. 이 말을 할 때의 절망적인 침착함은 말이 끝나자마자 사라지고 곧 다시 격렬한 슬픔이 밀려왔다. 편지를 다시 이어쓰기까지도 몇 분이 걸렸다. 그리고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울음 때문에 펜을 내려놓아야 하는 모습은 지금 이 편지가 윌러비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가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엘리너는 가능한 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동생을 보살폈다.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려 했지만 메리앤은 몹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오래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다. 메리앤은 옷을 다 입자마자 방에 한순간도 더 머무르지 못했다.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먹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때 엘리너의 모든 신경은 동생에게 음식을 권하거나 동생을 위로하거나 혹은 동생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기색을 보이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제닝스 부인의 관심을 온전히 자기 쪽으로 돌려놓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제닝스 부인은 아침 식사를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식사는 꽤 오래 계속되었다.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평소처럼 바느질 테이블에 들러앉으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메리앤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다. 메리앤은 하인의 손에서 그 편지를 거의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그리고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더니 곧바로 방을 뛰쳐나갔다. 엘리너는 편지 봉투를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윌러비에게서 온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머리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속이 메스꺼웠고 온몸이 떨려 제닝스 부인이 눈치채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제닝스 부인은 전혀 다른 것만 보고 있었다. 메리앤이 윌러비에게서 편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아주 재미있는 일로 여겼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그 편지가 마음에 드는 내용이면 좋겠네. 엘리너의 괴로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제닝스 부인은 양탄자를 짜기 위해 털실 길이를 재는데 여념이 없었다. 메리앤이 나가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다. 정말이지. 내가 살면서 저렇게 사랑에 빠진 아가씨는 처음 본다니까. 우리 딸들도 예전에 꽤 어리석게 굴긴 했지만 메리앤만큼은 아니었어. 요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 젊은이가 더 이상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요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야? 엘리너는 그 순간만큼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그대로 넘길 수도 없었다.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로 제 동생이 윌러비 씨와 약혼했다고 믿고 계신 건가요? 전 그저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물으시는 걸 보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두 사람이 결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야말로 누구보다도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두 사람이 틀림없이 결혼할 사이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푹 빠졌던 거 다들 알고 있지 않나? 내가 대본쇼에서 매일같이 그것도 하루 종일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지 않았어? 그리고 동생이 결혼 예복을 사려고 일부러 나와 함께 런던에 온 것도 내가 모르겠어? 자,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 이렇게 슬쩍 숨기려 하니까 남들도 다 눈치가 없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 이미 런던 전역에 다 알려진 지 오래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다니고 샬럿도 마찬가지거든. 엘리너는 매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부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시는 건 몹시 부당한 일이에요. 지금은 제 말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신 걸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제닝스 부인은 또 한 번 웃어넘겼다. 하지만 엘리너는 더 말을 이어갈 기운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윌러비가 무엇이라고 썼는지 빨리 알고 싶었다. 그래서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은 참담했다. 메리앤은 침대 위에 길게 누워 있었고 슬픔에 거의 숨이 막힌 듯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이 쥐어져 있었고
옆에는 두세 통의 편지가 더 흩어져 있었다. 엘리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가갔다. 침대에 앉아 메리앤의 손을 잡고 여러 번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그 울음이 메리앤의 울음만큼이나 격렬했다. 메리앤은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런 다정한 행동을 모두 느끼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함께 슬픔에 잠겨 한동안을 보낸 뒤 메리앤은 모든 편지를 엘리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엘리너는 그런 슬픔이 아무리 보기에 괴롭더라도 한동안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메리앤 곁을 지키며 그 격렬한 고통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윌러비의 편지를 급히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월 본드 스트리트에서 대시우드 양께 방금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으며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제 행동 가운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불행하게도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지만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것이 조금도 의도된 일이 아니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번셔에서 가족분들과 맺었던 지난 교제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언제나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제 행동에 대한 어떤 오해나 착오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에 대해 제가 품고 있는 존중의 마음은 매우 진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거나 표현하려 했던 것보다 더한 감정을 품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면 그 존중을 드러내는 데 있어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이상의 마음을 품었을 리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애정은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 머지않아 아마 몇 주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보내주신 편지들을 이렇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점과 친절히 제게 맡겨주셨던 머리카락을 함께 되돌려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을 표하며 존 윌러비. 이런 편지를 엘리너가 어떤 분노로 읽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편지를 펼치기 전부터 그것이 그의 변심을 인정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끝났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이토록 무례하고 잔인한 말로 전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윌러비가 명예롭고 섬세한 감정의 겉모습에서조차 이처럼 벗어나고 한 신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체면마저 저버린 채 이렇게 뻔뻔하고 잔인한 편지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편지는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어떤 유감이나 후회의 말도 담고 있지 않았고 신의를 저버렸다는 인정도 없었으며 메리앤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낀 적이 있다는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었다. 한 줄 한 줄이 모두 모욕이었고 그 편지는 그를 냉혹한 악의를 지닌 인간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엘리너는 한동안 분노와 경악 속에서 편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그 남자에 대한 혐오만 더욱 커질 뿐이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 격해져 있었기 때문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혹시라도 메리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 파혼을 메리앤이 어떤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원칙도 없는 남자와 평생을 묶일 뻔했던 최악의 재앙에서 벗어난 일. 다시 말해 가장 확실한 해방이자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말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너는 편지의 내용과 그런 편지를 써보낼 수 있는 마음의 타락함을 곱씹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이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전혀 다른 성품의 사람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그녀는 동생의 눈앞의 고통조차 잠시 잊어버렸다. 무릎 위에 아직 읽지 않은 편지가 3통이나 놓여 있다는 사실도 잊었고 자신이 이 방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차가 문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창가로 가서 내다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 마차는 제닝스 부인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그 마차는 1시가 되어야 부르기로 되어 있었다. 엘리너는 지금 당장 메리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곁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내려가 메리앤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닝스 부인과 함께 외출하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제닝스 부인은 그 이유를 듣고 진심으로 걱정하면서도 흔쾌히 이해해 주었다. 엘리너는 그녀가 무사히 떠나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방에 들어가 보니 메리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엘리너는 마침 제때에 다가가 그녀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을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메리앤은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탓에 몹시 어지럽고 기운이 빠진 상태였다. 사실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식욕을 느끼지 못했고 여러 밤 동안 제대로 잠들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불안한 기대라는 열기가 마음을 지탱해주지 않게 되자 그동안의 무리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위장은 약해졌으며 온몸이 신경성 탈진 상태에 가까웠다. 엘리너가 곧바로 가져다 준 포도주 한 잔을 마신 뒤에야 메리앤은 조금 기운을 되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너의 다정함에 대한 고마움을 겨우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엘리너 언니, 불쌍한 엘리너 언니, 내가 언니까지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말았어.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엘리너가 말했다. 그러나 이 말조차 메리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 겨우 이렇게 외칠 수 있을 뿐이었다. 엘리너 언니, 난 정말 너무 불행해. 말은 곧 흐느낌에 묻혀 더 이어지지 못했다. 엘리너는 더 이상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슬픔을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메리앤, 제발 정신 차려. 이러다가는 너 자신뿐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무너뜨리고 말 거야. 엄마를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해. 못하겠어. 내가 언니를 괴롭게 한다면 차라리 나를 떠나줘. 날 떠나고 미워하고 잊어버려. 하지만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는 마. 자기는 그런 슬픔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야. 행복한 엘리너 언니,
언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상상도 못할 거야. 메리앤, 내가 행복하다고? 아, 네가 알 리가 없지.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해? 미안해. 미안해. 메리앤은 언니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언니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언니 마음이 어떤지도 알아. 그래도 언니는 행복할 거야. 에드워드가 언니를 사랑하잖아. 그런 행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 그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는 언니를 사랑해. 오직 언니만을 사랑해. 그러니 언니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 언니는 앞으로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만 보게 될 거야. 내 고통은 아무것도 없앨 수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메리앤. 너에게는 위로가 될 것도 없니? 친구도 없어? 네가 잃은 것이 정말로 어떤 위로의 여지도 남기지 않을 만큼 그런 거니?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의 본 모습을 더 늦게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해봐. 만약 그가 끝내기로 마음먹기 전까지 몇 달이고 약혼이 계속되었다면 어땠겠어? 네 쪽에서 행복하다고 믿고 지낸 날이 하루라도 더 길었다면 지금의 상처는 훨씬 더 끔찍했을 거야. 약혼이라고? 우린 약혼한 적 없어. 약혼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 그는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열한 사람은 아니야. 나와 약속을 어긴 적도 없어. 하지만 그가 널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정확히 말한 적은 없어. 매일 그런 뜻을 비치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말한 적은 없었어. 가끔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그래도 넌 그에게 편지를 썼잖아. 그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더 말할 수 없어. 엘리너는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전보다 훨씬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세 통의 편지로 다시 눈을 돌려 곧바로 그 내용을 훑어읽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편지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메리앤이 그에게 보냈던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월 버클리 스트리트에서 윌러비 씨께. 이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런던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놀람 이상의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제닝스 부인과 함께이긴 하지만 런던에 올 기회가 생겼는데 그 유혹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어요. 이 편지를 제때 받으셔서 오늘 밤 이곳에 오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내일은 꼭 오실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선은 이만 줄일게요. MD. 두 번째 편지. 미들턴 댕 무도의 다음날 아침에 쓴 것. 그저께 윌러비 씨를 만나지 못한 실망과 일주일도 훨씬 전에 보낸 제 편지에 아무 답도 받지 못한 놀라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하루 종일 매 시간 편지를 받거나 직접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다시 들러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헛되이 기다리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일찍 오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저희는 대개 1시가 되면 외출하거든요.
어젯밤에는 레이디 미들턴 댁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무도회가 있었어요. 윌러비 씨도 초대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헤어진 뒤 윌러비 씨가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이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자리에 초대받고도 오지 않으실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곧 직접 오셔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해 주시리라 믿어요. MD. 세 번째 편지. 어젯밤의 행동을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윌러비 씨?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전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만큼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을 기대하며 또 바턴에서 쌓은 친밀함이 허락한다고 믿었던 친근한 마음으로 윌러비 씨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분명히 거절당했어요. 어젯밤 저는 거의 모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며 괴로운 밤을 보냈어요. 아직도 그 행동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지만 전 기꺼이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 누군가가 저에 대해 잘못된 말을 전했거나 일부러 저를 오해하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생각이 나빠지셨을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윌러비 씨를 나쁘게 생각하게 되는 일은 정말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습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애정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제게 보여준 행동이 단지 저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사실은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제 마음은 끔찍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전 윌러비 씨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해진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는 차라리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만약 지금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 제 편지들과 함께 제가 드렸던 머리카락도 돌려보내주세요. MD. 그토록 애정과 신뢰로 가득한 편지들이 이런 식으로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엘리너는 윌러비를 위해서라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는 마음이 그 편지들이 애초에 써졌던 방식의 부적절함까지 보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앞선 어떤 확실한 약속도 없이 스스로 먼저 그런 다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낸 것은 경솔한 일이었고, 지금의 결과는 그 경솔함을 가장 가혹하게 꾸짖고 있었다. 엘리너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속으로 조용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때 메리애는 엘리너가 편지를 다 읽은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그 편지들에는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썼을 내용밖에 없다고. 메리앤이 덧붙였다. 나 자신도 마치 엄격한 법적 계약으로 서로 묶여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와 굳게 약속되어 있다고 느꼈어. 그랬을 거라고는 믿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 아니야, 그도 그렇게 느꼈어, 언니. 몇 주 동안, 정말 몇 주 동안이나 그랬어. 난 알아. 지금 그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무엇이든 간에 나를 헐뜯는 가장 사악한 계략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난 한때 그에게 내가 바랄 수 있는 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 지금은 이렇게 쉽게 돌려보낼 수 있는 이 머리카락도 그때는 정말 간절히 부탁해서 받아간 거였어. 그때 그의 표정과 태도를, 그의 목소리를 언니가 봤더라면
바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저녁을 기억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헤어지던 그날 아침도? 다시 만나기까지 몇 주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할 때 그의 괴로워하던 모습, 내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잠시 동안 메리에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감정이 조금 가라앉자 이번에는 한층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엘린 언니, 난 잔인하게 대우받았어. 하지만 윌러비가 그런 건 아니야. 메리앤, 그럼 누구겠어?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어? 그의 마음이 아니라면 차라리 온 세상이 그랬다고 믿겠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한패가 되어 내 평판을 망쳐서 그가 나를 나쁘게 보게 만들었다고 믿는 편이, 그가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보다 차라리 쉬워. 누군지는 몰라도 그가 편지에서 말한 그 여자가, 아니 혹은 다른 누구라도 단 3사람만 빼고 말이야. 언니, 엄마, 그리고 에드워드, 이 3사람 말고는 세상 누구라도 나를 모함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어. 내가 그렇게 잘 아는 윌러비의 마음을 의심하는 것보다 말이야. 엘리너는 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누가 그렇게 비열하게 네 적이 되었든 간에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게 해서는 안 돼, 메리앤. 네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마음을 지켜야 해. 그런 악의에 굴복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도 훌륭한 일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 같은 불행에는 자존심 같은 게 없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세상이 다 알아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 엘리너 언니, 고통을 조금밖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든 독립심을 지키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모욕을 견디거나 되돌려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못해. 난 느껴야 해. 난 괴로워해야 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며 만족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 하지만 메리앤, 엄마와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데 행복한 척하라고?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엘리너는 불 앞에서 창가까지, 다시 창가에서 불 앞으로 조용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불의 따뜻함도 느끼지 못했고 창밖의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메리에는 침대 발치에 앉아 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윌러비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몸을 떨다가 마침내 외쳤다. 이건 너무해. 윌러비, 윌러비. 이게 정말 당신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잔인해. 너무 잔인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어. 엘리너 언니, 도저히 못하겠어. 그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든 간에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어야 했을까? 나에게 말해서 내가 해명할 기회라도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친절하게도 제게 주셨던 머리카락 한 올,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윌러비, 그 말을 쓸 때 당신 마음은 어디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잔인하고 무례할 수가. 언니, 그를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 메리앤.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만 그 여자 말이야. 도대체 어떤 술수를 썼는지 누가 알아? 얼마나 오래전부터 꾸며온 일인지
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지 누가 알겠어. 그 여잔 누구지? 대체 누구일까? 그가 아는 여자들 가운데 젊고 매력적이라고 내가 들은 사람이 누구였지? 아니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는 내게 다른 여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 오직 내 이야기만 했어. 잠시 다시 침묵이 흘렀다. 메리에는 몹시 흥분해 있었고 결국 이렇게 말했다. 엘린 언니, 나 집에 가야겠어. 엄마를 위로하러 가야 해. 우리 내일 떠날 수 없을까? 내일이라고? 내가 왜 여기 더 있어야 해? 난 윌러비 때문에 온 거였어. 그런데 이제 누가 나를 신경 쓰겠어? 내일은 절대 떠날 수 없어. 우린 제닝스 부인께 단순한 예의 이상의 신세를 졌어. 아무리 기본적인 예의라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루 이틀 뒤라도 좋겠어. 하지만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어. 사람들 질문이랑 이런저런 말들을 어떻게 다 견뎌. 미들턴 사람들이나 파머 부부, 그들의 동정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 레이디 미들턴 같은 사람의 동정이라니. 윌러비가 그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 엘리너는 다시 누워보라고 권했고 메리에는 잠깐 그대로 했다. 하지만 어떤 자세도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했다. 마음과 몸이 모두 괴로운 탓에 이 자세에서 저 자세로 끊임없이 몸을 옮겼고 점점 히스테리 증세가 심해져 엘리너는 간신히 그녀를 침대에 붙잡아둘 수 있을 정도였다. 한동안은 누군가를 불러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마침내 설득해서 마시게 한 라벤더 약이 조금 효과가 있었다. 그 뒤로 제닝스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메리에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8장. 제닝스 부인은 돌아오자마자 곧장 자매의 방으로 올라왔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느냐는 대답을 기다릴 생각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얼굴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메리앤, 좀 괜찮아? 그녀는 깊이 동정하는 목소리로 메리앤에게 말했다. 하지만 메리앤은 얼굴을 돌린 채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동생은 좀 어때? 불쌍한 아가씨, 얼굴이 아주 안 좋아 보여. 그럴만도 하지. 정말이더군. 그 사람이 곧 결혼한대. 그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 난 정말 참을 수가 없어. 테일러 부인이 반 시간 전에 알려줬어. 그분도 그레이 양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들었다더군. 아니었으면 나도 절대 믿지 않았을 거야. 그래도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거의 쓰러질 뻔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아는 한 젊은 아가씨에게 그 사람은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난 진심으로 그 사람 아내가 평생 그를 괴롭혀주길 바라겠어요. 앞으로도 난 그렇게 말할 거야. 정말이야. 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단단히 한마디 해줄 거야.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듣게 될걸? 하지만 한 가지 위로는 있어, 메리앤. 세상에는 좋은 청년이 그 사람 하나뿐은 아니야. 그 예쁜 얼굴이면 앞으로 구애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생길 거야. 자, 불쌍한 아가씨, 더 방해하지는 않을게. 마음껏 울고 나면 훨씬 나아질 거야. 게다가 오늘 저녁에는 페리 시네와 샌더슨 시네가 오기로 했잖아.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제닝스 부인은 마치 소리가 메리앤의 슬픔을 더 크게 만들기라도 할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발소리도 죽이며 방을 나갔다. 메리앤은 언니를 놀라게 할 만큼 뜻밖에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엘리너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권했다. 하지만 메리앤은 말했다. 아니야, 내려갈게. 괜찮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차라리 덜 괴로울 것 같아. 엘리너는 잠깐이나마 그런 이유로 마음을 다잡은 동생이 반가웠다. 물론 메리앤이 식사 시간을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지만 더 말리지 않았다. 메리앤이 여전히 침대에 앉아있는 동안 옷 매무새를 최대한 정리해 주었고 식사 준비가 되었다는 부름이 오자 곧 식당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부축할 준비를 했다. 막상 식탁에 앉자 메리앤은 몹시 괴로워 보이기는 했지만 엘리너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었고 비교적 차분해 보였다. 만약 그녀가 말을 하려고 했다거나 제닝스 부인이 좋은 뜻으로 베풀었지만 다소 어설픈 관심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이런 침착함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메리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생각에 깊이 잠겨 있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엘리너는 제닝스 부인의 친절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거의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만큼 넘쳐 흐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리앤이 대신하지 못하는 감사의 말과 예의를 대신 표했다. 그들의 선량한 친구는 메리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치 방학이 끝나는 날 사랑하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처럼 메리앤을 극진히 돌보았다. 메리앤은 벽난로 옆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집에 있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유받았으며 그날의 소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며 기분을 풀도록 배려받았다. 엘리너가 동생의 침울한 얼굴 때문에 웃을 수 없었던 것만 아니었다면 시련의 슬픔을 달래겠다고 과자와 올리브를 권하고 벽난로 불을 더 세게 지피는 제닝스 부인의 노력은 꽤 재미있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계속해서 메리앤에게 의식되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괴로워하고 짧게 외친 뒤 따라오지 말라는 신호를 언니에게 보내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방을 뛰쳐나갔다. 가엾어라. 메리앤이 나가자마자 제닝스 부인이 외쳤다.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 게다가 와인도 다 마시지 않고 가버렸잖아. 말린 체리도 그대로고. 아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모양이네. 정말로 저 아가씨가 좋아할 만한 게 있다면 내가 온 런던을 다 뒤져서라도 구해오겠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 남자가 저렇게 예쁜 아가씨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다니. 하지만 한쪽에는 돈이 넘치고 다른 쪽에는 거의 없다면 아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지. 그 여자 말이에요. 그레이 양이라고 하셨죠? 아주 부자인가요? 5만 파운드나 된다고 하더군. 그 여자 본 적 있어? 아주 세련되고 멋진 아가씨라고들 하지만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더군. 난 그의 이모를 잘 기억해. 비디 헨쇼라고 아주 부자인 남자와 결혼했거든.
그 집안은 전부 부자야. 5만 파운드라니. 게다가 그 돈도 금방 필요해질 거라네. 그 사람이 요즘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다잖아. 뭐 그럴 만도 하지. 마차를 끌고 사냥용 말들을 타고 그렇게 돈을 쓰고 다녔으니. 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은 없지. 그래도 말이야, 어떤 청년이든 간에 예쁜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까지 약속해놓고는 자기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더 부유한 아가씨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약속을 저버릴 권리는 없어. 그럴 바엔 말이지, 말을 팔고 집을 세놓고 하인들을 줄이고 당장 생활을 완전히 줄여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 장담하는데 메리앤이라면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꺼이 기다려줬을 거야. 하지만 요즘 젊은 남자들은 그렇질 않지.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니까. 그레이 양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격이 좋다고들 하나요? 나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 사실 거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다만 오늘 아침 테일러 부인이 그러더군. 어느 날 워커 양이 귀띔해 주기를 앨리슨 부부는 그레이 양이 결혼하는 걸 그다지 싫어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네. 왜냐하면 그 애와 앨리스 부인은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나 봐. 앨리슨 부부는 누구죠? 그 아가씨의 후견인이야. 하지만 이젠 성년이 됐으니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선택을 했네. 잠시 생각하다가 제닝스 부인이 다시 말했다. 그런데 지금 메리애는 자기 방에 가서 혼자 울고 있겠지. 뭔가 위로가 될 만한 걸 해줄 수는 없을까? 아휴, 저렇게 불쌍한데 혼자 있게 두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뭐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몇 명 올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도 모르지. 오늘 밤에는 뭘 하면서 놀까? 메리애는 카드 게임을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다른 좋아하는 건 없어? 부인, 그렇게까지 마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메리애는 오늘 저녁에는 다시 방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가능하면 일찍 자도록 권해보려고 해요. 분명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 그게 제일 좋겠네. 먹고 싶은 야식을 말하게 하고 바로 자게 해. 아휴, 지난 한두 주 동안 그렇게 얼굴이 안 좋고 기운이 없어 보였던 게 무리가 아니지. 아마 이 일이 그동안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겠지. 그리고 오늘 온 편지가 결국 일을 끝낸 거군. 불쌍한 아가씨. 내가 그런 줄 알았다면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일로 농담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짐작했겠어? 난 그저 흔한 연애 편지겠거니 했지.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로 놀림받는 것도 좋아하잖아. 아휴, 이 소식을 들으면 존경과 우리 딸들이 얼마나 놀랄까. 정신이 있었다면 돌아오는 길에 퀸듀이 스트리트에 들러서 말해줬을 텐데. 하지만 뭐 내일 보면 되겠지. 부인께서 파머 부인이나 존경께 제 동생 앞에서 윌러비 씨의 이름을 꺼내거나 이번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암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굳이 당부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분들 성품이라면 메리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을 아는 채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스스로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말을 꺼내지 않는 편이 제 마음을 덜 괴롭게 할 거예요. 부인께서도 그 점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해요. 아유, 물론이지. 그 얘기를 듣는 것도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 동생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 봤잖아.
존경도 그럴 거고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다들 아주 배려 깊은 사람들이니까. 특히 내가 살짝 귀띔해주면 더더욱 그럴 거야. 물론 그렇게 할 거고. 내 생각엔 이런 일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안 좋아. 가만히 두는 게 제일 빨리 지나가고 잊히는 법이거든. 게다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일은 이야깃거리가 될수록 해만 될 거예요. 비슷한 일들보다도 더 그렇겠죠. 여러 사정이 얽혀 있어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도 윌러비 씨에 대해 한 가지 정확히 밝히자면 그는 제 동생과 분명한 약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유, 그 사람 변호하려고 하지 마. 분명한 약혼이 아니라니. 앨런햄 하우스를 함께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살 방까지 정해놓았는데도? 엘리너는 동생을 생각해 더 이상 이 문제를 밀어붙일 수 없었다. 그리고 윌러비를 위해서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메리앤에게는 잃을 것이 많겠지만 그에게도 진실이 밝혀지면 얻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른 뒤 제닝스 부인은 본래의 활달한 기운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말이야, 나쁜 바람도 누구에게는 좋은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번 일은 브랜든 대령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 될 거야. 결국에는 그가 메리앤을 얻을 테니까. 잘 들어도 한여름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이 틀림없이 결혼할 거야. 아유, 이 소식을 들으면 대령이 얼마나 속으로 좋아하겠어. 오늘 밤에 왔으면 좋겠네. 어쨌든 동생에게는 훨씬 더 좋은 혼처지. 연수입이 2,000파운드나 되고 빚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잖아. 아, 그렇지. 그 아이 말이야. 그 작은 사생아 말이야. 내가 그걸 깜빡했네. 하지만 그 아이는 조금 돈을 들여서 기술 교육을 받게 하면 되잖아. 그게 뭐 대수겠어? 델라포드라는 곳도 아주 괜찮은 집이야.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오래된 집이야. 온갖 편리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큰 정원 담장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담장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과일나무들이 가득 심어져 있어.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아주 멋진 뽕나무도 있어. 아이고, 내가 샬럿이랑 거기 갔을 때 얼마나 많이 따먹었는지 몰라. 비둘기 집도 있고 아주 멋진 연못도 몇 개 있고 예쁜 운하도 있고 말하자면 바랄 수 있는 건 다 있어. 게다가 교회도 바로 가까이에 있고 큰 길까지도 겨우 400m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절대 심심할 일이 없어. 집 뒤쪽에 있는 오래된 주목정자에 가서 앉아 있으면 길을 지나가는 마차들을 다 볼 수 있거든. 정말 좋은 곳이야. 마을에는 바로 근처에 정육점도 있고 목사관도 돌 하나 던지면 닿을 만큼 가까워. 내 생각엔 바텀파크보다 1000배는 더 좋은 곳이야. 거긴 고기 하나 사려면 거의 5km나 사람을 보내야 하고 이웃이라고는 어머니뿐이잖아. 어쨌든 난 가능한 한 빨리 브랜든 대령을 부추겨 볼 거야. 양 어깨는 서로 번갈아 밀어주는 법이잖아. 우리가 메리앤 머릿속에서 윌러비만 치워버릴 수 있다면 말이지. 그럴 수만 있다면 브랜든 대령님이 있든 없든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메리앤에게로 갔다. 예상했던 대로 메리앤은 자기 방에 있었다. 방 안에는 거의 꺼져가는 작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엘리너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것이 방 안의 유일한 빛이었다. 메리앤은 그 앞에 몸을 기댄 채 말없이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동생이 언니에게 건넨 말은 그것뿐이었다. 침대에 눕는다면 나갈게. 엘리너가 말했다. 하지만 메리에는 처음에 그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고통에 지쳐 짜증이 난 탓이었다. 그러나 엘리너가 진심으로 그러나 부드럽게 계속 권하자 결국 마음이 누그러졌고 마침내 메리에는 아픈 머리를 베개에 기대었다. 엘리너는 적어도 잠시라도 조용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방을 나왔다. 엘리너가 응접실로 돌아가자 곧 제닝스 부인이 무엇인가를 가득 따른 와인잔을 들고 들어왔다. 제닝스 부인이 말했다. 엘리너 양, 이 집에 아주 훌륭한 콘스탄시아 와인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 그래서 동생에게 주려고 한 잔 가져왔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예전에 그 특유의 복통성 통풍이 올 때마다 세상 어떤 약보다 이게 더 낫다고 했거든. 자, 어서 동생에게 가져다 줘. 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너는 그 와인이 추천되는 병의 종류가 너무 다른데 살짝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메리앤을 침대에 눕혀두고 왔는데 거의 잠이 들 것 같았어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휴식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이 와인은 제가 마셔도 될까요? 제닝스 부인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겠다고 아쉬워했지만 이런 절충안에도 만족했다. 엘리너는 와인의 대부분을 삼키며 생각했다. 비록 그것이 복통성 통풍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는 데에는 자기에게도 동생만큼이나 시험해 볼 만한 약이 될지도 모른다고. 브랜든 대령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들어왔다. 방 안을 둘러보며 메리앤을 찾는 그의 표정을 보자 엘리너는 곧 짐작했다. 그는 메리앤이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 이미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그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았다. 다시 말해 그녀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제닝스 부인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대령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엘리너가 차를 따르고 있는 탁자로 다가와 속삭였다. 대령이 오늘따라 유난히 심각해 보이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엘리너 양이 좀 말해줘. 잠시 뒤 브랜든 대령은 의자를 끌어 엘리너 가까이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이미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 동생의 안부를 물었다. 메리에는 몸이 좋지 않아요.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설득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망설이며 말했다. 오늘 아침 내가 들은 이야기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군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어떤 신사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약혼한 줄 알고 있던 어떤 남자가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미 알고 계신 일이라면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엘리너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윌러비 씨가 그레이 양과 결혼한다는 이야기겠죠. 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오늘이야말로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밝혀진 날이었어요. 바로 오늘 아침에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윌러비 씨는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펠멜에 있는 문구점에서 들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 들렀는데 두 숙녀가 마차를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이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를 전혀 낮추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듣지 않으려 해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윌러비, 존 윌러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들려서 귀에 들어왔고 그 뒤에는 그레이 양과의 결혼이 이제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말을 분명히 하더군요. 더 이상 비밀도 아니고 몇 주 안에 결혼식이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준비 상황이나 여러 세부 이야기도 꽤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 덕분에 같은 사람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서머싯에 있는 그의 영지 콤 마그나로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숙녀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가게에 남아있다가 물어봤는데 그분은 앨리슨 부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녀가 바로 그레이 양의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레이 양이 5만 파운드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만약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마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윌러비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 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메리에는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다만 그 고통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어제까지도 동생은 그의 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하지만 전 이제 거의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는 애초에 진심으로 동생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매우 기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마음이 몹시 냉정한 사람 같기도 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 동생분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군요. 메리앤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가능하기만 하다면 아직도 그를 변호하려 들 거예요. 대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곧 차를 치우고 카드놀이를 준비하는 소동이 시작되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어질 수 없게 되었다. 제닝스 부인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기분 좋게 지켜보고 있었다. 엘리너 양이 그 소식을 전해주면 젊음과 희망, 행복에 가득 찬 청년처럼 브랜든 대령의 얼굴이 금세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날 저녁 내내 평소보다 더 진지하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9장. 전날 밤 예상보다 훨씬 잠을 많이 잤지만 메리에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날 잠들 때와 똑같은 비참한 마음을 다시 느꼈다. 엘리너는 가능한 한 메리앤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그 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이야기했다. 엘리너는 여전히 차분한 확신과 애정어린 조언을 건넸고 메리앤은 예전과 다름없이 격렬한 감정과 끊임없이 바뀌는 생각을 드러냈다.
어떤 때는 윌러비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불행하고 무고하다고 믿을 수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를 도저히 변명해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무런 위로도 찾지 못했다. 어떤 순간에는 세상이 뭐라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고 또 어떤 순간에는 평생 세상을 피하고 숨어 지내겠다고 했으며 또 다른 순간에는 모든 시선을 당당히 견뎌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가능한 한 제닝스 부인을 피하려 했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면 단호하게 침묵을 지켰다. 제닝스 부인이 자신의 슬픔을 진심으로 함께 느껴줄 것이라고는 조금도 믿지 않았다.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분은 느낄 줄 몰라. 그분의 친절은 공감이 아니고 그분의 좋은 성품은 다정함도 아니야. 그분이 원하는 건 그저 이야깃거리 뿐이야. 지금 나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그런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야. 엘리너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동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자주 부당해지는지를. 메리에는 자신의 예민한 감정에서 비롯된 섬세한 취향과 강한 감수성에서 나오는 미묘한 정서, 그리고 세련된 태도의 우아함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절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재능도 좋고 성품도 훌륭했지만 메리앤 역시 항상 이성적이거나 공정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기를 기대했고 사람들의 행동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보고 그들의 동기를 판단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자매가 방에 함께 앉아 있을 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메리앤의 마음속에서 제닝스 부인의 평판을 더 떨어뜨리는 일이 되었는데 사실 제닝스 부인은 순전히 선의에서 한 행동이었지만 메리앤 자신의 약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고통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닝스 부인은 활짝 웃는 얼굴로 편지를 손에 쭉 내밀고 방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위로가 될 것을 가져왔다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자, 우리 아가씨. 이걸 보면 기분이 분명 나아질 거야. 메리에는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순식간에 그녀의 상상 속에서 윌러비의 편지가 떠올랐다. 다정함과 후회로 가득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하며 납득할 수 있게 해주는 편지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윌러비가 직접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녀의 발 앞에 서서 눈빛으로 그 편지의 말을 더욱 간절하게 확인해주는 모습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그 모든 환상은 바로 다음 순간 무너졌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것은 한 번도 반갑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어머니의 필체였다. 방금 전까지의 희망을 훨씬 뛰어넘는 황홀한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 실망은 너무나 날카로웠다. 마치 바로 그 순간까지는 자신이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 순간 메리앤의 마음속에서 제닝스 부인의 잔인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것을 말로 비난할 힘조차 없었다. 다만 격렬하게 쏟아지는 눈물로 그 감정을 드러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비난은 제닝스 부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제닝스 부인은 여러 번 동정의 말을 건넨 뒤 여전히 그 편지가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그러나 메리앤이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편지를 읽어보았을 때 거기에는 거의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편지의 모든 페이지에는 윌러비 이야기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의 변함없는 마음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확신하고 있었다. 엘리너의 편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걱정이 되어 메리앤에게 두 사람에게 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는 메리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윌러비에 대한 깊은 호의, 그리고 두 사람이 결국 함께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메리앤은 그 편지를 읽는 내내 고통스럽게 울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어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윌러비를 그렇게까지 믿고 있는 어머니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오히려 더 애틋하게 느껴졌다. 메리앤은 당장이라도 떠나야 한다고 거의 광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엘리너는 메리앤이 런던에 있는 것이 더 나은지 바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지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뜻을 먼저 알아보기 전까지는 조금만 참자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동생에게 어머니의 답장을 기다리기로 동의하게 만들었다. 제닝스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미들턴 부부와 파머 부부도 자기만큼이나 슬퍼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엘리너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날 오전 내내 혼자 외출했다. 엘리너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이제 어머니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머니가 메리앤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나니 어머니가 이 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으리라는 것도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구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제닝스 부인이 나가자 메리앤도 응접실로 나왔다. 그녀는 엘리너가 글을 쓰고 있는 책상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펜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이런 편지를 써야 하는 엘리너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고 동시에 그 편지를 읽게 된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욱 마음 아파했다. 이렇게 약 15분쯤 지나갔을 때였다. 메리앤은 그때 신경이 몹시 예민해져 있어서 작은 소리에도 놀랄 상태였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랐다. 엘리너가 말했다. 누굴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늘은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메리앤이 창가로 다가갔다. 브랜든 대령이야.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한테서는 정말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제닝스 부인이 안 계시니까 들어오지는 않을 거야. 난 그렇게 믿지 않아. 메리앤은 자기 방으로 물러가며 말했다. 자기 시간에 할 일 없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방해하는데도 양심이 없는 법이니까. 하지만 결과는 메리앤의 예상대로였다. 비록 그 생각이 부당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말이다. 브랜든 대령은 실제로 들어왔다. 엘리너는 그가 메리앤을 걱정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불안하고 우울한 표정, 그리고 짧지만 걱정이 담긴 메리앤의 안부 질문에서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동생이 그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본드 스트리트에서 제닝스 부인을 만났습니다. 대령이 처음 인사를 나눈 뒤 말했다.
그분이 오라고 권하시더군요. 게다가 당신을 혼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쉽게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바라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 동생에게 위로를 주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아니, 위로라고 말하면 안 되겠군요. 지금 당장의 위로는 아니더라도 그녀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싶습니다. 오래 남을 확신을요. 당신 동생과 당신,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을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증명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진심 어린 마음 때문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스스로 옳다고 설득해 온 만큼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윌러비 씨에 대해 더 분명히 드러내줄 이야기가 있으신 거겠죠?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메리앤에게 가장 큰 우정을 베풀어 주시는 셈이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전 즉시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메리앤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가 지난 10월 바턴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것 같군요. 조금 더 이전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썩 능숙한 이야기꾼이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부터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짧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은 유혹은 거의 없거든요.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아마 당신은 완전히 잊어버렸을 겁니다. 기억에 남았을 리도 없겠죠. 바텀 파크에서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를 말입니다. 무도회가 있던 날 저녁이었죠. 그때 전 한 여인을 언급했었습니다. 한때 알았던 여인인데 어느 정도 당신의 동생 메리앤을 닮았다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엘리너가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브랜든 대령은 기쁜 기색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애틋한 기억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은 외모뿐 아니라 성격에서도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마음의 따뜻함, 상상력의 풍부함, 활기찬 기질까지 모두 비슷합니다. 그 여인은 제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제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어 돌보셨습니다. 우린 나이도 거의 같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며 자란 친구였습니다. 제가 일라이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제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신다면, 이렇게 쓸쓸하고 침울한 모습만 보신다면 제가 한때 그런 감정을 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라이자도 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당신 동생이 윌러비 씨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열렬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 역시 이유는 달랐지만 마찬가지로 불행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일라이자가 17살이 되었을 때 전 그녀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형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뜻에 반하여 말입니다. 그녀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가문의 재산은 많은 빚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삼촌이자 후견인이던 사람이 한 행동을 변명하자면 아마 이것뿐일 겁니다. 제 형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녀가 저를 향한 마음을 떠올리며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처지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형은 그녀를 몹시 냉대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제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군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우린 스코틀랜드로 함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라이자의 하녀가 우리 일을 누설해버렸습니다. 배신이었는지 어리석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친척 집으로 보내졌고 그녀는 완전히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외출도 사람을 만나는 일도 어떤 즐거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전 그녀의 의지를 너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면 그때 저는 아직 젊었으니 몇 달쯤 지나면 체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후회하며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형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녀를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일라이자는 젊고 활기차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후회 속에 살다가 끝났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저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 후회를 극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과 함께 살면서 또 곁에서 조언하거나 붙잡아줄 친구 하나 없이 그녀가 타락하게 된 것을 과연 놀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돌아가시고 저는 동인도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지. 하지만 저는 오히려 몇 년 동안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근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약 2년 뒤 그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낀 충격에 비하면 말입니다. 바로 그 일로 제 마음에 이런 어두움이 드리워졌습니다. 지금도 그때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몇 분 동안 서성거렸다.
엘리너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마음이 움직였고 무엇보다도 그의 괴로움에 크게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브랜든 대령은 그녀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감사의 뜻을 담아 정중히 그 손에 입맞추었다. 잠시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은 뒤 그는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불행한 사건이 있고 거의 3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연히 그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색은 슬프기만 할 뿐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타락시킨 남자 이후로는 행방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떠난 뒤에는 더 깊은 타락 속으로 빠져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는 그녀가 가진 재산에 비해 너무 적었고 제대로 살아가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몇 달 전부터는 그 돈을 받을 권리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형에게서 들었습니다. 형은 그녀가 사치 때문에 공궁해져서 급히 돈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그 권리를 팔아버렸을 거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영국에 돌아온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제 하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불행한 일을 겪어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채무자 수용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같은 처지로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그 창백하고 병든 여인이 한때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던 소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겪은 고통은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 마음까지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이미 충분히 괴롭히고 말았군요. 그녀가 결핵 말기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오히려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삶이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편안한 숙소로 옮기고 적절한 간병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짧은 생애 동안 매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다. 엘리너는 그의 불행한 친척의 운명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제가 당신 동생과 제 불행한 친척을 닮았다고 말한 것이 혹시 당신 동생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운명과 처지가 같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여인의 타고난 다정한 성품이 좀 더 굳은 마음으로 지켜졌거나 더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 있었다면 그녀 역시 당신이 앞으로 당신 동생에게서 보게 될 모습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괜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시우드 양. 이런 이야기는 14년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외동딸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첫 외도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당시 3살쯤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했고 항상 곁에 두고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매우 소중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했다면 직접 교육을 맡아 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가정도 없고 정착한 집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어린 일라이자는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전 가능한 한 자주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 5년 전 형이 죽고 그로 인해 가문의 재산이 제게 돌아온 뒤에는 일라이자는 델라포드에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사람들이 저와 그 아이 사이에 훨씬 가까운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라이자는 막 14살이 되었을 때였죠. 저는 그녀를 학교에서 데려와 도시세 사는 한 훌륭한 부인의 보호 아래 맡겼습니다. 그 부인은 또래의 여자아이 4-5명을 함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전 그 아이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 그러니까 거의 1년 전,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경솔한 판단이었지만 전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여 친구 한 명과 함께 바스로 여행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의 요양 때문에 바스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그 아버지가 매우 점잖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딸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완고하고 잘못된 침묵을 지키며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 아버지는 선의는 있었지만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정보를 줄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 집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 사이 여자아이들은 마음대로 도시를 돌아다니며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딸이 이 일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저에게도 그렇게 믿게 하려 했었습니다. 결국 제가 알게 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라이자가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8달 동안 오로지 추측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는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요. 세상에, 설마 윌러비 씨가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지난 10월 그녀가 직접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델라포드를 거쳐 저에게 전달되었고 저는 바로 휘트웰로 소풍을 떠나기로 했던 날 아침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탄을 그렇게 갑자기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 그 일을 이상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윌러비 씨도 제가 파티를 중단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떠난 이유가 바로 그가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알았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당신 동생의 미소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젊음과 순수함을 이용해 타락시킨 그 소녀를 가장 비참한 처지에 버려두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도움을 줄 사람도 친구도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의 주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도 않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으며 어떤 도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그의 인격을 아셨을 겁니다. 돈을 낭비하고 방탕하며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 동생이 여전히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녀가 그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가족 모두를 생각하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당신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혼자 계셨죠. 전 그때 진실을 확인하려고 결심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게 된 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스스로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때 제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실 겁니다. 당신 가족 모두가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일, 그리고 당신 동생을 보는 일.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나서서 성공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당신 동생의 영향력이 그를 다시 바로잡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한 사람이 당신 동생에게 어떤 의도를 품고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당신 동생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 불쌍한 일라이자의 처지와 비교해 본다면 말입니다. 그 가엾은 소녀의 비참하고 희망 없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 동생이 그를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강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해야 할 마음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분명 당신 동생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고통은 어떤 잘못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어떤 불명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불행을 걱정하고 그것을 견디는 그녀의 용기를 존중하면서도 친구들은 더욱 그녀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녀에게 전할지 말지는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어떤 영향을 줄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일 테니까요. 다만 이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면, 그녀의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면, 전 이런 가족의 불행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어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엘리너는 이 말을 듣고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메리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함께 말했다. 메리앤이 그를 변명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 아팠어요. 그의 비열함을 확실히 깨닫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마음을 더 괴롭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큰 고통을 겪겠지만 곧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잠시 침묵한 뒤 그녀가 다시 물었다. 바턴을 떠난 뒤로 윌러비 씨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네. 브랜든 대령이 무겁게 대답했다. 한 번 만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 놀란 엘리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설마 그를 만나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일라이자가 아주 마지못해 저에게 자기 연인의 이름을 말해주었고 그가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제가 돌아온 뒤 보름쯤 뒤였죠. 우리는 결투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고 전 그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너는 결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생각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남자였기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잠시 후 브랜든 대령이 다시 말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딸의 운명이 참으로 불행하게도 서로 닮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제게 맡겨진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따님은 아직 런던에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뒤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제가 그녀를 출산 직전에 발견했거든요. 그녀와 아이를 시골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엘리너가 자신 때문에 동생 곁에 가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방문을 마무리했다. 엘리너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는 떠났다. 엘리너의 마음에는 그를 향한 깊은 연민과 존경이 가득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 이성과 감성 2부 9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메리앤이 깊은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곁에서 위로하려는 엘리너를 향해 언니는 지금 행복하니까 자신의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데 에드워드와의 상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메리앤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너 나중에 후회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린 흔히 엘리너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엘리너의 이성은 차가운 계산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식으로 말하는 너 티야?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의 일 앞에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쓰지만 동생의 아픔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따뜻한 메리앤을 위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메리앤에게는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분명 동생을 향한 진실한 걱정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진짜 저런 엘리너 같은 언니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역시 충격적인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윌러비. 브랜든 대령이 돌보고 있던 첫사랑 일라이저의 딸, 엄마와 이름이 똑같은 일라이저. 그 일라이저가 임신을 했는데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사실.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보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그 시대라면 정말 더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죠. 브랜든 대령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결투를 신청하는 마음도 너무나 당연한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건이 메리앤에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 같으면 바로 마음이 정리될 것 같은데 또 메리앤은 어떨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